여러분, 혹시 하루를 마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치 온몸의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빨려나간 듯한 탈진감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썼으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 의견을 굽히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해 오늘 하루를 산 것인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철저하게 혼자라는 고립감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이 미덕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인을 배려하며 살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나약한 자신만 남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깊이 상처받고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관계에 휘둘리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사고의 구조 자체가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인간관계에서 결코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차가워 보일 정도로 이성적이고 때로는 냉정하리만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그런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오히려 존중을 표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 삶의 주도권을 뺏긴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관계를 리드하는 사람들의 4가지 핵심적인 사고 구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4가지만 명확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칼같이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둘째, 타인을 감정의 대상이 아닌 관찰의 대상으로 보는 거리두기의 미학입니다. 셋째, 모든 관계를 에너지 비용으로 환산하는 냉철한 경제적 관점입니다. 넷째, 고독을 고립이 아닌 능력으로 승화시키는 자발적 단독자의 태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가지 짧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철학자를 찾아와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를 위해 제 시간을 쪼개어 도와주었고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려 야근까지 했으며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제 꿈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비난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던 철학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하지만 아주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방문을 활짝 열어두고서 왜 찬 바람이 들어와 방을 어지럽히느냐고 바람에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짧은 물음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타인이라는 바람이 내 마음을 헤집어 놓도록 허용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문을 닫고 나를 지키는 견고한 성을 쌓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결코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사고 구조는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칼같이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늘 남 탓을 하거나 상황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성격이 저 모양일까? 이런 고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손을 떠난 영역, 즉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으로 다리가 부러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이 있다. 우리의 생각, 충동, 욕구, 혐오는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몸, 재산, 평판, 직분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 그대는 방해를 받을 것이고 비탄에 잠길 것이며 신과 인간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인사를 했는데도 퉁명스럽게 대꾸하거나 아예 무시합니다.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 즉 감정적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제 뭐 실수했나? 아까 보고서 낼 때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인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상사의 기분이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끙끙 앓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은 오전 업무를 망치고 점심시간에 입맛을 앗아가며 퇴근 후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상사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사가 기분이 안 좋군. 이것은 팩트다. 하지만 상사의 기분은 내 통제 영역 밖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상사의 기분 나쁜 태도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비가 오는 날씨처럼 취급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우산을 펴들고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감정과 태도를 날씨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핵심 비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변하겠지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실수를 반복하는 배우자, 늘 불평만 늘어놓는 친구,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지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조언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사람은 남이 바꾸려 할 때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깨닫고 바꾸려 할 때만 변합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을 개조하려는 헛된 노력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 그 선택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괴롭다면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반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왼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고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적어 보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것,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상대의 성격을 고치는 것. 이 모든 것은 오른쪽에 적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적힌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포기는 패배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에서 손을 떼고 가능한 것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 구분선이 명확해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관계의 늪에서 빠져나와 단단한 땅을 딛고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타인을 감정의 대상이 아닌 관찰의 대상으로 보는 거리두기의 미학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신이야. 이렇게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고 논리는 사라지며 오직 억울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볼 때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또는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들여다보듯 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지독하리만큼 냉소적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통찰을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몹시 나쁘고 저속하고 짐승 같더라도 그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 단지 세상에는 저런 종류의 생물도 존재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라. 그것은 마치 우리가 광물학 책에서 아주 특이한 광물 표본을 발견한 것과 같다. 우연히 발견한 독특한 광물 표본에 대해 화를 낼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독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은근히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보통의 경우라면 집에 돌아와서도 그 친구의 얄미운 표정이 떠올라 분을 사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 도와준 게 얼만데 감히 나를 무시해? 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찰자 모두를 장착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 분석을 시작합니다. 저 친구가 지금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손동작이 과해지는군.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가 보네.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우월감을 느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리적 결핍이 있구나. 저런 행동은 저 사람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일 뿐 나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분석하고 관찰하는 순간 분노는 연민이나 혹은 무관심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행동 원인을 파악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그저 해결해야 할 데이터나 피해가야 할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마치 길을 걷다 짖는 개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그 개와 똑같이 짖으며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가 짖는구나. 무서워서 저러나 보다. 피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을 짖는 개나 특이한 광물로 치환해버립니다.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막을 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가족관계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나에게 쏟아내는 잔소리나 비난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 냉정하게 관찰해보면 다르게 들립니다. 어머니가 또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네. 불안하신가 보다. 친구분들 자식들이 다 결혼하니 비교되어서 조급증이 나신 거구나. 저건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본인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그 말에 일일이 대꾸하며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머니, 많이 불안하시죠? 걱정 마세요. 알아서 잘할게요. 라고 여유있게 받아넘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CCTV를 한 대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감정이 격해지려 할 때 그 CCTV 화면을 통해 나와 상대를 제3자의 눈으로 내려다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나는 왜 화가 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던 감정은 차갑게 식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떠질 것입니다.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고수들이 멘탈을 지키는 비법입니다. 셋째, 모든 관계를 에너지 비용으로 환산하는 냉철한 경제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는 100원, 200원도 따져가며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보다 훨씬 소중하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과 감정 에너지는 너무나 쉽게 낭비합니다. 특히 맞지 않는 사람, 나를 갉아먹는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는 낭비를 넘어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투자 대비 수익 ROI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여기서 수익이란 금전적인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안정, 성장, 즐거움, 깨달음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만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지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진이 빠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데 드는 시간 3시간, 교통비와 식비 5만 원, 그리고 다녀와서 기분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2시간. 총 비용은 5시간과 5만 원, 그리고 나의 정신적 평화다. 그렇다면 이 만남이 나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인가? 과거의 정? 의리? 혹시라도 나중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막연한 기대? 계산해보니 비용이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이것은 적자 나는 사업이다. 이 결론이 나면 그들은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만남의 횟수를 극적으로 줄입니다. 이를 냉정하다거나 계산적이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 귀한 자원을 나를 병들게 하는 곳에 쏟아붓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학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손절을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사교성이란 누군가 고독을 견딜 수 없어 타인에게서 위안을 얻으려는 가난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맺는 계약과도 같다. 현명한 사람은 적자를 내는 관계에 머물지 않는다.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돈이나 노력이 아까워서 이미 가망 없는 일에 계속 투자하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10년 된 친구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해서 지금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의 미래에 이 사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또한 이들은 거절을 할 때도 경제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절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라는 비용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은 승낙했을 때 내가 치러야 할 비용을 먼저 계산합니다.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느라 내 주말을 희생하면 나는 쉬지 못하고 월요일에 피곤할 것이다. 그러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내 컨디션이 망가진다. 상대의 기분 10을 지켜주기 위해 내 기분 100을 희생하는 것이 타당한가? 당연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렵겠네. 내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말이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장부를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감사 오딧을 진행하십시오. 만날수록 내가 성장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우량주 같은 사람에게는 시간과 정성을 더 투자하십시오. 반면 만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기 빨리는 부실주 같은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곳에 쓰여야 할 보석입니다. 넷째, 고독을 고립이 아닌 능력으로 승화시키는 자발적 단독자의 태도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부끄러워서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식사를 하고 주말에 혼자 있는 것이 처량하게 느껴져서 별로 내키지 않는 모임에 나갑니다. 타인의 시선과 인정, 소속감에 목을 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관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독을 즐깁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철학사에서 가장 강력한 옹호를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내면이 공허하여 외부의 자극과 타인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면이 풍요로워 스스로 즐거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 전자는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니며 파티를 열고 수다를 떨고 유흥을 즐깁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혼자가 되면 견딜 수 없는 권태와 공허에 시달립니다. 반면 후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사색하고 예술을 즐기며 자신의 내면을 가꿉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없어도 그만이라는 이 태도가 역설적으로 그들을 인간관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강력한 존재로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 없으면 난 못 살아라고 매달리는 사람과 난 혼자서도 너무 행복하지만 네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에게 더 끌리시나요? 전자에게는 부담감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어지지만 후자에게는 묘한 매력과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애정을 갈구하지도
인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 충분한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관계에서 갑을 관계를 따지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미련 없이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 이것을 고독력이라고 부릅니다. 고독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스마트폰을 끄고 약속을 잡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요리를 해먹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하고 심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텐데 나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즐기기 시작하면 어느새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열쇠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을수록 홀로 서 있습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덩굴 식물은 혼자서는 서지 못하고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야만 살 수 있지만 거목은 홀로 비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거목 아래에 모여들어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목이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늘을 찾아 편안함을 느끼고 존경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결코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4가지 사고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영역과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을 구분하고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것. 둘째, 타인의 무례함과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연구 대상처럼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는 것. 셋째, 관계를 에너지 비용으로 계산하여 나를 갉아먹는 적자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냉철함.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내면을 채움으로써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 단독자가 되는 것. 이 4가지 원칙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고독, 현실을 직시하며 관찰,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관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통제 구분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주인인 여러분은 구석방으로 쫓겨나고 지나가는 손님들이 안방을 차지한 채 큰 소리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님은 언젠가 떠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손님이 어지럽힌 방을 치우는 것도 무너진 벽을 보수하는 것도 결국 주인의 몫입니다. 이제 그만 손님들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이 집의 주인은 나다. 이성적인 사고방식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뜨거운 자기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관계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타고 유유히 항해하는 노련한 선장이 되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로 우뚝 서는 단단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은 지혜를 길어올리는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